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동물 실험, 동물 권리의 문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배우려면 먼저 이 뒤에 나오는 그 자연과 윤리, 자연에 관한 관점부터 먼저 좀 언급을 하고 이쪽 내용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 4단원 과학과 윤리에 거기서 어떤 자연관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자연관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자, 각각 써보면, 자, 인간 중심주의, 여기는 베이컨, 데카르트, 그리고 칸트, 그 다음에 동물 중심주의, 자, 여기에는 싱어, 레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생명 중심주의, 여기는 슈바이처, 그 다음에 생태 중심주의, 여기는 레오폴드 네스가 나옵니다. 자, 되게 많죠? 예, 이 네 개의 관점 중에서 지금 이 단원 동물 그 권리에 대한 이 단원에서는 3명이 나와요. 자, 우리 칸트하고 싱어 그리고 레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이 전체가 나오는데 그 중에 미리 요 3가지 관점을 미리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나중에 지식을 이렇게 체계화 지우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교과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물의 권리에 대한 입장. 동물은 오랜 세월 동안 인간과 함께하며 인간의 필요를 충족하여 주었다. 그러나 커지는 인간의 욕망을 충족하는 과정에서 갈수록 많은 동물이 고통을 겪게 되었다. 자, 이에 따라 동물의 복지에 관심을 두거나 동물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였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동물의 복지나 권리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 자, 질문은 요거죠, 그죠? 왜 우리는 동물의 복지나 권리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동물은 고통스러워. 그거는 우리도 인정하죠. 자, 우리는 동물의 복지나 권리에 관심을 왜 가져야 될까?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과서에서 3가지 관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 둘째, 셋째. 자, 이 3가지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거 볼게요. 첫째, 동물을 대하는 감정과 행동이 인간을 대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다. 사람이 동물을 대하는 감정과 행동이 좋지 않다면 인간을 대할 때도 좋지 않게 대하게 된다. 동물을 대하는 감정과 행동이 인간을 대하는 태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동물을 잔인하게 대하면 사람도 잔인하게 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인간에게 미칠 영향을 근거로 하여 간접적으로 동물을 배려한다는 한계가 있다. 다른 교과서에 있는 얘기를, 이 입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동물을 가혹하게 다루는 행위를 금지하는 관점입니다. 자, 이 사람 보세요. 동물은 자동인형 또는 움직이는 기계에 불과하다. 하지만 주인의 허락 없이 주인의 소유물을 훼손하는 것은 그 주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처럼 타인의 동물을 학대하는 것은 그 동물을 소유한 주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동물을 가혹하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네요. 그죠? 자,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요.
데카르트입니다. 데카르트 동물 기계론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물은 이성을 갖지 않아 직접적인 도덕적 지위를 갖지 못한다. 하지만 동물을 학대하는 것은 인간의 품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므로 금지해야 한다. 결국 인간을 위해서 동물을 학대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누구? 칸트입니다. 자, 다시 교과서로 돌아와서 자, 이 첫 번째 관점이 칸트의 입장이었습니다. 아까 칸트하고 데카르트 두 개 얘기했죠, 좀 전에. 그 중에서 여기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건 칸트. 그러니까 네가 동물을 잔인하게 대하게 되면 사람도 그렇게 잔인하게 대하게 될걸. 그러니까 그러지 마. 너의 품성이 나빠져. 동물을 막 학대하거나 그러면. 그래서 너의 품성을 위해서라도 동물한테 그러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밑에는 봅시다. 둘째,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존재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 자, 쾌락과 고통. 자, 줄여서 쾌고.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존재.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존재는 뭘까? 동물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쾌락과 고통이라는 것 자체는 어떤 운동을 하기 때문에 요거를 느끼게 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운동하는 존재자들, 동물이죠. 그래서 동물의 쾌락은 느리고 고통은 줄여줘야 한다. 그래서 이제 동물도 쾌고를 느낌으로 마땅히 그렇게 해줘야 된다. 동물도 쾌락을 느려주고 고통을 줄여주는, 이거 뭐지? 우리 많이 앞에서 하던 얘기인데 이거 공리주의다. 단 쾌고를 느끼는 존재들 간의 이익이 상충하는 경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소, 인간 둘 다 이제 쾌고를 느끼는 존재인데 그들 간의 이익이 상충하는 경우 각자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한다. 그래서 공리의 원리에 따라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자, 이 얘기를 이제 좀 우리 참고서 같은 데는요,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존재들 간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된다. 요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도 쾌고를 느껴? 인간도 쾌고를 느껴? 그럼 소와 인간을 갖다가 동등하게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은 공리주의인데 특히 싱어입니다. 싱어의 동물해방이라는 책 제가 프린트 나눠드렸죠. 거기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잠깐 봅시다. 자, 동물해방 피터 싱어가 쓴 책입니다. 자, 이 책은 노란 형광펜 칠한 것만 한번 볼게요. 자, 이 책은 동물에 대한 인간의 폭정에 관한 책이다. 이 책에서 나는 이익에 대해 동등하게 고려하라는 기본 원리의 대상을 다른 종의 성원에게 확장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하면서 성차별, 인종차별과 마찬가지로 동물차별하는 것, 그런 것도 이제 없애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과 인간 아닌 동물을 차별하는 것을 이 사람은 종차별주의다 이렇게 불러요. 자, 이런 생각에 대해서 싱어는 누구에게서 생각을 갖고 오냐면 바로 제레미 벤담입니다. 공리주의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죠. 제레미 벤담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자, 인간 아닌 동물들이 빼앗기지 않을 권리를 획득하게 될 날이 올지도 모른다. 피부 색깔이 다른 사람은 아무 이유 없이 괴롭힘을 당해도 보상을 받지 못하며 그래도 괜찮다는 인종차별의 생각이 예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졌다. 그런 것처럼 언젠가는 다리의 숫자, 피부에 육모가 있는지 여부, 꼬리의 유무 등으로 차별을 당하지 않는 날이 올 것이다. 동물이라고 차별당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떤 특징을 통해 차별이 잘못되었다고 말할까? 그러니까 동물이나 인간이나 다 동등하다라고 얘기하려면 어떤 공통된 특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이성 능력인가? 아니면 말할 수 있는 능력인가? 아, 이런 거는 동물은 없는데, 그지? 완전히 성장한 개나 말은 갓난아기에 비해 훨씬 합리적이며 우리와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문제는 그들에게 이성적으로 사고할 능력이 있는지 말할 수 있는지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벤담은 그거 아니다. 그거 말고 다른 거. 뭐냐? 문제는 그들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인가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제레미 벤담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느끼는 존재로서 동물, 인간은 동등해.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걸 이제 싱어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벤담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의 유무를 어떤 존재가 평등한 배려를 받을 권리가 있는지를 가늠하는 핵심적인 특징으로 꼽고 있다. 그러니까 고통 또는 쾌락을 느낄 수 있는 능력 말하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가 뭐 줄여서 쾌고 감수 능력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고통이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은 이익을 갖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그래서 고통이나 쾌락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는 어떤 것이 이익이다 아니다를 알 수 있는 능력이다. 알 수 있는 존재인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된다. 이런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존재들에게서는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된다.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앞에서도 잠깐 나왔었는데 데카르트 얘기도 잠깐 나왔었죠. 데카르트는 동물이 자동기계라고 주장한 최초의 사람이다. 동물은 영혼 없는 기계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사람이고요. 자,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동물해방이라는 책에 있어요. 이 동물해방이라는 책은 현재 이제 이 동물해방 운동 이런 거에 어떤 바이블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동물해방 물결이라는 이런 그 동물 운동 단체들이 있어요. 보면 이제 개식용 금지 뭐 여러 가지 탈육식 얘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하는 그런 그 동물 해방 단체인데 보면은 여기 보면 철학 여기 들어가 보면 Animal Liberation 동물 해방 해가지고 피터 싱어가 나와요. 그죠? 피터 싱어의 동물 해방을 아예 그 내용이에요. 동물 해방 책의 내용인데, 그죠? 제레미 벤담은 평등의 본질적인 기반을 다음과 같은 자신의 유명한 공식으로 표현했다. 각각 하나로 지고 아무것도 여럿으로 지지 않는다. 다른 말로 이익을 갖는 모든 존재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고 다른 모든 존재의 비슷한 이익과 똑같이 대해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만약 어떤 존재가 고통을 느낀다면 그 고통을 고려하고 대략적인 비교가 가능하다면 다른 존재들의 비슷한 고통과 동등하게 간주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피터 싱어 1973년 4월 5일 예, 이제 동물 해방 책의 내용을 이제 그 사람들의 운동 지침으로 삼고 있는 정도예요.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물의 권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피터 싱어의 얘기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주장, 피터 싱어의 주장은 쾌거를 느끼지 못하는 동물은 어떠 그런데, 그지?
뭐 좀 더 그 고등동물이 아닌 쪽으로 내려가면 그런 동물도 있겠지. 쾌거를 느끼지 못하는 동물을 도덕적으로 고려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공리의 원리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쾌거를 느끼는 존재를 수단화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죠? 이게 공리주의이기 때문에 이익평등 고려 원칙에 따라서 만약에 인간에게 더 많은 이익이 주어질 수 있다면 때로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싱어 같은 경우도 이제 공리주의의 기초로 삼으니까 동물 실험이라는 것이 만약에 어떤 진짜 큰 이익이 있다. 그러면 동물 실험 허용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게 될 때는 쾌거를 느끼는 존재라고 해도 그게 수단화할 수 있다는 거죠. 공리주의니까 가능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삶의 주체로서 동물은 그 자체로 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 여기서 키워드는 삶의 주체인 것 같습니다. 자신이 삶의 주체임을 경험하는 존재는 그 자체로 존중해야 한다. 삶의 주체가 뭔데? 이 위에 볼게요. 삶의 주체, 삶에 대하여 욕구, 목표, 희망, 선호 등과 같은 다양한 긍정적인 이해 관심을 갖는 존재를 의미한다. 그러면 동물은 삶의 주체가 될 수 있나? 자신의 삶의 주체로서 어떤 욕구를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어떤 희망을 가지고 어떤 선호를 가지고 있나? 그런 존재인가? 그냥 개를 생각해보자. 개. 자기 삶에 대해서 살아있고 싶다. 이런 건 있는 것 같아. 그죠? 선호도 있어. 주인 만나면 이렇게 막 낑낑거리고 좋아하잖아. 목표? 아주 장기적인 목표는 아니지만 간단한 목표 같은 거는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이 주장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1살 정도의 포유류라면 삶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삶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면 그 자체로 존중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따라서 이제 이들을 단지 수단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그 자체로 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 이거 칸트 얘기인데, 그치?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사람은요, 레건이라고 합니다. 레건. 이름이 이 사상을 주장한 대표적인 사람이 레건입니다. 탐 레건이에요. 이 사람 생각을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탐 레건의 동물 권리론이라고 합니다. 한번 쭉 따라와 보세요. 자, 이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내재적 가치의 담지자이다. 저번에 한번 내재적 가치 얘기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어떤 존재가 있을 때 그 존재는 그 자체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가치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것에 쓸모 있기 때문에 어떤 가치가 아니라 그 자체가 있다는 자체가 어떤 가치를 가지는 존재다. 인간이 그렇다. 그때 이제 내재적 가치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탐 레건은요, 조나단 스위프트의 겸손한 제안이라는 소설을 얘기합니다. 자, 이 얘기 조금만 들어봅시다. 야, 이럴 바에 다 죽을 테니 소수를 희생시켜 다수를 살리자. 자, 아일랜드에서 수출품은 감자뿐이고 감자도 지금 흉작이니 갓 낳은 아기를 잉글랜드에 수출하는 게 어떻겠냐. 자, 지금 굉장히 이제 힘든 상황에서 아일랜드에서 잉글랜드에 갓 낳은 아기를 수출하는 건 어떻겠냐. 진미 좋아하는 귀족들에게 이만한 고기, 갓 낳은 아기의 고기,
이만한 고기가 없을 테고 아기 하나 가지고 최소한 3인분의 고기가 나올 테니 만찬으로 그만이다. 내가 알기로는 겨울에 아기를 갈라 소금에 절여 눈 속에 식히고 후추를 좀 뿌리면 최고의 진미가 된다더라. 이렇게 하면 아일랜드 빈민들의 식량 문제가 해결되고 그와 동시에 아일랜드 놈들을 죽이고 싶어하는 영국의 문제도 해결된다. 어떻습니까? 아일랜드 옛날에 그 아일랜드 대기근인가요? 그 아일랜드 대기근을 아마 배경으로 한 얘기 같아요. 그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아기를 수출해서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가자. 응? 소수를 희생시켜서 다수를 살리자. 공리주의 아니야 이거? 그러면 될 거 아니야. 공리주의가 옳다면. 근데 우리는 어떻게 느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몸서리가 쳐진단 말이야. 왜?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옳지 않아. 이런 거는 아무리 유용하다고 해도. 그죠? 왜 그럴까? 왜냐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 자체 존재만으로도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어떤 유용성을 갖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자체 각 내재적 가치를 담지한 그런 존재를 이렇게 어떤 효용 때문에 없애버린다라는 건 옳지 않아. 라고 이제 누구나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탐레거는 인간은 내재적 가치를 가진다. 라는 것을 이제 확실히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논의를 가봅니다. 자, 그러면 자기 삶의 주체인 존재자는 도덕적 지위를 가진다. 자, 도덕적 지위의 존재자라는 건 뭐냐? 도덕적인 행위자 플러스 도덕적 무능력자가 더해진다. 도덕적 행위자는 그냥 우리 보통 인간이에요. 우리는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도덕적 무능력자는 도덕적 행위자는 아니지만 도덕적 지위를 가지는 사람이야. 아니, 도덕적 지위를 가지는 것들이야. 도덕적 지위를 가진다는 건 도덕적 행위자가 그들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도덕적으로 대해줘야 되는 거야. 그런 존재자들을 도덕적 지위를 가진다라고 해. 그럼 도덕적 무능력자는 어떤 존재들일까? 왜 그럴까? 왜냐면 이 도덕적 무능력자는 삶의 주체이기 때문이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갓난아기 얘네들은 도덕적 무능력자예요. 도덕적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혹은 치매 노인 이런 사람들은 도덕적 무능력자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도덕적 행위자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도덕적 지위를 가지지 않나? 우리가 도덕적 행위자 마음대로 그 사람들을 처분할 수 있나? 그건 아니잖아. 우리가 도덕적으로 대해줘야 되잖아. 왜 그래야 되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런 존재들은 삶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냥 살아있던 것과는 다른 의미다. 삶의 주체에서 요구되는 특성을 가져야 한다. 뭐냐면 지각, 기억, 믿음, 자기의식, 의도, 미래에 대한 감각 같은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인간만 이런 특징이 있나? 했더니 아니야. 삶의 주체에 요구되는 특성은 1년 이상 된 포유류 동물에게서도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거꾸로 다시 돌아가보자. 1년 이상 된 포유류 동물은 삶의 주체의 특성을 가지니까 삶의 주체가 되고 삶의 주체는 도덕적 지위를 가지고 도덕적 행위자는 아니지만 도덕적 지위를 가진단 말이지. 그러니까 도덕적 지위의 존재자가 되는 거야. 그죠? 1년 이상 된 포유류 동물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일부 동물도 내재적 가치의 담지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자체 존재로서 어떤 가치를 지닌다라는 거죠. 존재 자체가 어떤 가치를 지닌다는 거죠. 그럼 그 존재 자체를 파괴한다면 우리는 그 내재적 가치를 파괴하는 거예요. 소, 하는 소가 내재적 가치의 담지자야. 근데 우리가 이것을 먹었어. 소고기. 그러면은 이 가치를 파괴하는 게 돼. 옳지 않아. 그렇구나. 자, 그러므로 인간 앤드 삶의 주체 기준을 만족하는 동물은 도덕적 지위를 가진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얘기했듯이 일부 동물도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 그래서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는 점에서는 우수 열등이 없어요. 인간이 더 우수하고 소는 더 열등하고 이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동물들은 인간과 평등하게 내재적 가치를 가집니다. 따라서 도덕적 행위자인 인간, 그러니까 여전히 도덕적 행위를 하는 존재는 인간입니다. 레건에게서도 맞아요. 인간은 도덕적 무능력자이지만 도덕적 지위를 가지는 동물들에게 불공정하게 행위하지 않을 의무, 존중의 원리에 따를 의무, 구제 의무를 지게 되고 그 동물들은 그 의무에 따라 대우받을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죠? 이런 어떤 도덕적으로 대우받을 그런 권리를 갖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권리를 갖는다. 뭐가? 그런 동물들이. 그래서 동물 권리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삶의 주체가 될 수 없는 동물은 제외죠. 그죠? 그럼 뭐 1년 이상 된 포유류 말고 뭐 조금 더 떨어지는 동물들은 이제 그렇게 도덕적으로 고려할 수 없다라는 한계가 있게 됩니다. 동물 권리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사실 다른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들은 좀 더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요런 내용을 기본적으로 가지시고 조금씩 이제 추가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